평소에는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은 자할까요? 보통 이제 뭐 미국 수면학회나 여러 가이드라인 같은 걸 보면 성인은 8시간 정도. 8시간이나요? 네.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은영 교수님은 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오, 진짜. 혹시 잘 쉬고 계십니까? 주말이 오면 푹 쉬어야지. 또 이제 휴가철 다가오는데 정말 푹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도 막상 휴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아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그냥 보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쉬는 걸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쉴 수 있는 휴식의 방법도 한번 배워보시죠. 나는 왜 마음 놓고 쉬지 못할까? 이 책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네. 녹음을 하는 날인데 네, 또 네. 휴가를 내고 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조금 이따 반차. 다시 반차. 네, 반차 내고 이따가 가서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차 아니고 네. 반차. 그러니까 마음 쪼개서 놓고 휴가도 못 내시고 잠깐 라디오 방송으로 오셨고 네.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왜 이렇게 시간이 없을까? 음, 쉴 시간이 없을까?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네. 혹시 거기에 대한 답은 찾으셨나요? 왜 마음 놓고 쉬지 못할까? 네. 네. 사실 저한테 이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네. 일단 일을 멈추면 뭐 돈을 버는 것 혹은 어떤 역시. 성과를 내는 것, 생산을 하는 활동을 멈추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불안해지거나 약간 스스로 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래도 괜찮은가? 좀 무가치한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확실히 이제 요즘 사회에서 시간이 부족한 게 맞죠. 한 명의 개인이 여러 가지 역할을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게 맞지만 쉴 수 있는 시간이 뭐 30분, 1시간, 뭐 반나절 이렇게 시간이 나도 또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휴식 시간이 있어도 네.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네, 온전히 뭐 편안함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온전한 쉼의 느낌을 경험하기 좀 어려워하시고 그러니까 책 제목도 나는 왜 쉬지 못할까가 아니라 그럼 네. 바로 답은 나오죠. 돈 때문에. 그렇죠. 나는 왜 그게 아니라 나는 왜 마음 마음 놓고 놓고 쉬지 못할까? 네, 그 앞에 시간이 있어도 예를 들면 기회가 시간이 조금 있어도, 생겨도 기회가 있어도 네. 시간이 있어도 왜 마음을 놓지 못할까? 네, 그 불안감이 또 바탕이 있다라는 네, 거죠. 한켠에서는 또 그런 표현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게만 살아오셨던 분들은 휴식은 사치다. 네, 뭐 유럽 사람들은 막 한 달씩 그 여름휴가 간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막 이렇게 되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휴식이 사치라는 분들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휴식이 어떤 성과를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할 일을 충분히 끝내면 어떤 보상으로서 예. 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 충분히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이 이제 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예. 그래서 아직 내가 충분치 못하고 여러 가지 가지지 못한 게 많으니 휴식은 사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죠. 제 생각에는 일을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좀 더 일에 건강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휴식을 하는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동물이고 정신적인, 물리적인, 신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휴식이 필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쉬어야 일을 잘할 수 있는 건데 일을 잘해야지 맡은 일을 끝내야지만이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부터도 성과가 있어야 이뤄놓은 네. 게 있어야 최소한 네. 한 1년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놔야 보상 차원으로 휴가. 네, 이런데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일을 더 잘하려면 좀 에너지를. 더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좀 더 몰입하려면 내가 잘 쉬고 잘 자야 좀 더 좋은 나은 컨디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나 스스로도 그렇고 왜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 너 뭐 했다고 벌써 쉬냐. 맞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네. 그럴 필요 없다. 많이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죠. 네. 그 타임 푸어라는 말이 있어요. 네. 타임 푸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간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있어도 빈곤하다는 겁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네.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주관적인 요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도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쓰고 늘 네. 어떻게 뭐 우선순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 이 타임 푸어는 실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이제 있기는 하지만 내가 중간중간에 여유로운 시간 뭐 10분, 30분, 1시간 이렇게 뭐 점심시간 40분 이렇게 시간이 있어도 내가 뭔가 머릿속에 할 일이 가득 차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 과거에 하지 못한 일,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나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여유 시간이 있어도 그걸 여유 시간으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걱정이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 진료실에서 그 네. 서울대 교수님들 진료 가끔 오거나 이제 네. 학생들이 진료 받으러 오면 정말 절대적으로 쉴 시간이 없어서 못 쉰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전형적인 타임푸어 분들인데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들. 그렇죠. 예. 쫓기듯이 느끼는 거죠. 굉장히 조급함을 느끼고. 절대적으로 정말 네. 업무량이나 공부의 양이 많은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다. 그렇죠. 좀 더 느끼는 이 거니까. 나의 이제 삶과 하루의 시간을 좀 더 조급하고 틈이 아예 없는 것처럼 느끼고 현대인들이 쫓기듯이. 입에 달고 사는 표현 하나가 시간이 없어 이거잖아요. 네, 시간이 그렇죠. 너무 부족해. 네. 똑같이 24시간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만큼 더 타이트하게 시간을 관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자격이 있어야 성과가 있어야 쉬는 게 아니라 네. 내 에너지를 먼저 만들어놔야 한다라는 거고요. 쉴 시간이 또 없다고 느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문화 이제 그런 풍조가 있잖아요. 치열하죠. 좀 사회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쉬면은 기회 비용을 생각하게 되고 뭐 시간을 낭비했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네. 시간을 날려버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어떤 시간을 내가 사용할 때 이 시간 동안에 확실한 성과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채로 이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이나 여유를 갖거나 쉰다는 것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가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났을 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어서 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가치를 주는 쉼이나 여유를 부리거나 조금 느리게 지내는 것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뭔가 이 시간 동안 확실한 어떤 성과물, 뭔가 의미를 내가 이제 객관 예. 좀 느낄 수 있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뭔가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그 앞에 이제 쉴 시간이 없다,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고 어떤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여유를 휴식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마음이 없다는 것과 조금 마음이 일치하는 것 일어나지 같아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도 뭔가 예. 네, 10분 동안 여유가 있으시면 보통 어떤 거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알림 체크하겠죠. 네. 일하시죠? 예, 그렇죠. 요것도 이제 저희가 녹화나 녹음 끝나고 나가서 보면은 또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거든요. 네. 그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나서 잠깐 쉴까, 눈 좀 붙여볼까 해도 30분 뒤에 있는 미팅 생각에 네, 그렇죠. 제대로 쉬지 못하죠.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월급은 타박타박 잘 나오니까 그나마 좀 덜 할 수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휴일에도 제대로 못 쉬고 그렇죠. 왜 문 닫고 어디 여행 가본 적 없다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내가 하루 문 닫으면 하루 네. 매출이 얼만데 네. 이 생각에 모든 게 다 이제 기회 비용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쉽게 그걸 놓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시간이 돈이다라는 이 관념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면 좀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난다 보세요. 그렇죠. 워커홀릭 분들도 많으시고 좀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굉장히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성장을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속도, 무슨 얘기지? 예, 속도. 더 빠르게 네.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왔고 네. 그게 아예 진짜 DNA로 박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너무 또 경쟁이 치열하고 뭐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빨라지고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사회가 불확실해질수록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미래의 어떤 재난이나 뭐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항상 대비해야 된다.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시간을 조금 모호하고 뭔가 가치가 측정이 불가능한 활동이나 경험으로 보내는 게 어려워지죠. 그 불확실성이 또 강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뭔가 예측을 해야 되고 실수를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진짜 휴식이 필요할 때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죠.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만성 피로 증상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피로감이나 지친 것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좀 감정이나 정서적인 표현을 잘 못하시는 남성분들에게 좀 많은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는 호르몬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머리가 각성되면서 생각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좀 에너지도 이렇게 샘솟아 오르고 또 마감 직전에 초인적인 그 집중력과 몰입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입니다. 굉장히 시간을 긴장시키고 닥쳐야. 네. 각정시키고 몰입하게 만들고 평소에 없던 좀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인데 이 과도하게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 코티솔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탈진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내야 돼. 지금 내일까지 무슨 일을 마무리해야 돼. 내일까지 뭔가 일 처리를 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해도 이미 이제 코티솔 분비하는 기관이 탈진을 해버려서 더 이상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낡고 고장난 자동차처럼 아무리 이렇게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가 없고 피곤하고 내일까지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몸은 천근만근이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좀 만성 피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그 힘을 내고 에너지를 내다가 지쳐서 결국 고갈 상태에 이르르는 상태가 만성 피로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만성 피로라는 거 뭐 TV 광고에서도 많이 보고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합니다만 이게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자도 피곤하냐. 네, 자도 피곤하고 뭐 주말에 하루 종일 잤는데 그쵸. 왜 개운하지 않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통증,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일단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면역력이나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기관이 고장이 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를 달고 살고 자꾸 목이 붓고 여기저기 염증성 질환, 뭐 방광염에 자주 걸린다든지 각종 염증성 질환이 많이 생기고요. 오늘은 머리가 아프고 내일은 허리가 아프고 모레는 무릎 관절이 아프고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여기저기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나 말 그대로 면역력이 떨어진 증상으로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신경과 가서 MRI 찍고 여기가 아프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에 가시고 내과에 가서 항상 감기 네. 자주 걸리면 내과에 가시고 그런데 이제 그게 만성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다라는 걸 이제 모르면 계속 병원만 다니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 원인은 이미 내가 만들고 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나오다 보면 이제 얘가 나를 공격하고 들어가는. 탈진해서 더 이상은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일해야 돼. 지금 긴장해야 돼. 이러면은 호르몬이 쫙 나오면서 쫙 이제 에너지도 올라가고 짠했다가. 각성도도 확 올라가고 밤을 새도 좀 괜찮은 예. 이런 상태가 됐는데 더 이상은 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거 해야 돼 해도 아우 피곤해.
오늘 하루 자고 할까 해도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마른 수건을 다 짜냈는데 이 수건이 진짜 말라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이시고요. 예, 그 정확한 비유는 그게 저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과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시다가 예. 이제 대부분 신경과나 이런 여러 과에서 이게 스트레스성인 것 같으니까 정신과 가보세요. 이런 얘기 듣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오면 위염도 있고 뭐 통증도 왔다 갔다 하고 자꾸 감기에 걸리고 자도 피곤하고 커피를 그래서 마셔도 잘 안 되고. 통증의학과, 내과 네. 찾아다니다가 정신의학과로 가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좀 네.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많이 충격 받으세요. 특히 이제 만성 피로 있는 분들 중에 이게 예. 심장이 막 자주 두근거리거나 호흡이 짧아지거나 막 답답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면 또 순환기내과 이렇게 가시거든요. 네네네네. 심전도도 찍고 예. 막 CT도 찍고 그런데 다 이상은 없거든요. 신체적으로. 그럴 때 이제 정신과에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받으시는데 오셔서는 스트레스성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번아웃이 된 건가요? 저 우울증이나 뭐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렸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그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라고 하면 속으로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럼 뭐 이거 약 먹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여러 가지 휴식 방법, 네. 일상에서 바쁜 일상에서도 이제 소소하게 좀 몸의 긴장도를 낮추고 아무리 바빠도 중간중간 5분, 10분이라도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완해서 이제 긴장했다가 좀 쉬었다가 긴장했다가 쉬었다가 이런 리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긴장만 하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 상태로 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선 긴장을 했다가 스트레스 상황이 종료되면 충분히 이완이 되었다가 다시 또 어떤 도전적인 상황이 있으면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급박한 위기 상황이 있으면 다시 긴장했다가 이 리듬을 굉장히 잘 타야 우리 몸과 마음의 그 조절한 신경계가 유연해지고 이제 주변에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와도 좀 몸과 마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죠. 페이스 조절. 그렇죠. 뭐 해야 될 일 있으면 빡 이렇게 하고 일 딱 끝나면 확 쉬고 쉬었다가. 이렇게 모드 전환이 잘 돼야지 유연하고 건강한 회복력이 있는 몸이 되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네. 근데 참 그게 어려운데 네. 일단은 아까 그 타임 푸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휴식 시간을 또 확보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휴식 시간 확보하기 5가지 전략이 있어요. 5가지.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많이 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알림이나 확인할 수 있고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을 주기는 했지만 반대로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자꾸 알림이나 메일이나 이런 연락을 받는 게 24시간 우리를 일과 연결되어 있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일과 여가 시간에 이 모드 전환을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고요. 그래서 휴가 항상 가서도 연결돼 있죠. 그렇죠. 24시간 내내 데이터를 끌 수가 없죠. 네, 휴가 가서도 중간중간에 막 확인을 하고 예. 응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 우리 뇌가 이거 확인하는 1분 동안에 확인만 하고 휴가 가서 뭐 예를 들면 확인을 했다 하면 1분이나 3분 정도 확인을 하고 나머지 쉴 때 완전히 이 모드 전환이 잘 이루어지면은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이 주의를 전환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또 시간이 듭니다. 알림이나 메일을 확인하는데 쉬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알림이나 메일을 확인하는데 10분을 썼다. 그럼 나는 쉬는 중간에 10분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앞뒤로 10분씩 모두 전환하는데 에너지가 쓰이고 다시 원래 쉬는 경험으로 돌아가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난 10분 확인을 했지만 앞뒤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조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스위치처럼 네. 그냥 온 오프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디지털 방식으로 껐다 켰다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집중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순간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알림을 체크하는 순간 요거 전환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거죠. 에너지가 들죠. 시간과 에너지가 들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딱 이 확인하는 시간만 썼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시간 동안 내가 일을 하는데 중간중간 다른 알림을 확인을 했다. 알림 확인하는데 뭐 1분, 2분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그 앞뒤로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주의 전환하는데 시간이 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아주 잘게 조각이 난 거고, 이 주의 전환하는 데 든 시간까지 다 합치면 3시간 내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스마트폰 알림 같은 거, 카톡 네.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나 이메일 확인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 놓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1시간에 한 번, 뭐 2시간에 한 번, 이제 나의 급한 연락이 많이 올 수 있는 직업은 그거를 뭐 1시간 반, 2시간에 한 번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 시간에는 연락을 못 받기 때문에 네.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급한 연락이 뭐 올 일이 있을 때는 중간중간 확인을 하지만 최대한 그 통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할 때도 이 통으로 된 시간을 확보하고, 쉴 때도 역시 통으로 된 시간을 확보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좀 시간에 쫓기는 마음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메시지에 바로바로 답장을 잘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거의 그 메시지 답장 안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의 안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면 네. 전화 잘 안 받고 네. 답장 바로 안 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아예 안 받고 뭐, 네. 뭐 연락을 했는데 3일 뒤에 뭐 콜백이 온다 이러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확인하는 것이 정신건강상에는 훨씬 좋겠죠. 막 즉각적으로 답을 하면 너무 시간이 쪼개지기 때문에, 뭐 피자를 한 조각 먹는데 아주 잘게 잘라서 먹으면 무슨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한 번에 앙 하고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바로 답장을 안 주실 때 저도 이제는 좀 이해를 하거든요. 아, 네.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시는 분이구나. 언젠가 답장을 주시겠지 기다리는데, 반대로 제 입장이 됐을 때는 저 사람이 내 답장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기서 네. 숫자가 안 사라지고 있는데 빨리 읽고 뭔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죠. 그걸 조금 이제 이건 좀 내려놓으셔야 치료해야 될 것 됩니까? 같습니다. 네. 내려놔야 네.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돈과 생산성에 대해서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고, 네. 게으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쫓기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답장을 바로바로 성격상 해야 되는 빠른 분들, 조급한 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뭘 촬영하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뭘 하고, 이렇게 네. 굉장히 쪼개서 시간을 계획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면 뭐 하나라도 중간에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뭔가 지연이 있거나 하면 굉장히 마음이 쫓기고 불안해지게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계획된 대로 못했을 때 하루의 끝에 하루 종일 너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오늘 이거를 못했네, 못한 게 계획이 떠오르죠. 틀어졌네에 대한 불안과 또 죄책감, 내가 좀 잘 시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좀 자기 비난 그래서 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어떤 보고서를 쓰는데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집중을 하면 30분이면 된다. 예. 그럴 때 이제 앞뒤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겠거니 하고 약간 여유로운 계획. 뭐 어디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데 보통 뭐 한 50분 걸린다. 그러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겠거니 하고 이렇게 조금 여유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시간에 쫓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롭고 게으른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되면 좋은 거고요. 여유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생각보다 내가 좀 더 빨리 일을 진행했다. 그럼 기분이 더 좋고요. 주변에 중간에 돌발 상황이 생겨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타이트하게 불안해하지 짜놓지 않게 말고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 네, 숨 쉴 틈을 좀 주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교수님도 아까 저희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을 때 MBTI, 맨 네, 끝자리가 이제 J, 네, J가 좀 계획적인 사람들이고 네, P는 좀 즉흥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스트레스 강도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P인 즉흥적인 사람들이 좀 덜 할까요? 스트레스는? 제 생각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안 됐을 때 이 조급한 마음, 뭔가 이게 좀 계획대로 안 되면 뭔가 계획대로 안 돼서 불편하죠. 미래에 부정적인 뭔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함. 걱정, 네, 뭔가 실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정말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유로운 계획 세우기를 실천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이 보통 좀 P보다는 J, 계획적인 그렇죠. 사람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 시간을 이제 과도하게 이게 좀 통제하려고 하고 음. 이게 계획을 세웠을 때 이 마음가짐이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됐을 때 굉장히 불안해지고 내가 좀 무능한 것 같고 내가 좀 게을러서 계획대로 안 된 것 같고 또 이렇게 뭔가 또 외적인 요인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되면 상대방을 탓하게 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했잖아 이렇게 이제 쉽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계획을 똑같이 세워도 아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대로 되면 좋겠어. 하지만 항상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어떤 환경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훨씬 그 불안함의 강도가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라는 거. 네. 그게 그러네요. 사실은 현실적인 생각이죠. 그러네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J냐 P냐, 계획적이냐 즉흥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너무 계획- 그 안에 얽매이지 말아라라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걸 이제 당위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당위성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오늘 하루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항상 예상 밖의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때 나는 당황하지 않고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좀 딱 그게 내려놓는. 회복 탄력성을 갖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전국의 J 계획적인 네.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고 저부터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즉흥적인 P 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피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반대로. 그래서 또 서로를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 휴식의 방법도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도 좀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뭐 만성 피로도 있고 일이 많다. 그러면은 주말에 침대랑 소파랑 무라 일체가 돼서 많이 자면 네. 좀 회복이 될까요? 이건 좋은 휴식일까요? 네네. 그런 이제 그런 회복 수면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 하루 종일 잤는데 왜 저 회복이 안 되죠라고 진료실에 와서 예, 저한테 예. 물어봐요. 도대체 며칠을 쉬어야 회복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연구에 따르면 평일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주말에 하루 이틀 완전히 쉬는 게 회복에 도움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리프레시가 충분히 되고 몸과 마음에 도움은 된다라고 했지만 이 패턴 자체를 유지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신체 질환과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평일에 계속 일을 많이 하는 그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우울이나 불안, 평일에 또 불면증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게 도움은 되지만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이 패턴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건강에 오히려 안 좋다. 그래서 뭐 이제 권고를 하기로는 평일에 30분에서 1시간 더 자기. 주말에 잘 때는 하루 종일 자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자면 이 수면 각성 주기 이 사이클이 깨져가지고 월요일 화요일에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30분에서 1시간 더 자기, 주말에는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한두 시간 정도 아침에 더 자기. 요 정도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못 자고 평일에 몰아서 자는 거, 낮에 자는 거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시차가 정반대인 해외여행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비슷해요. 굉장히 그 정도예요? 몸에 부담이 돼요, 신체적으로. 뭔가 보상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주말에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주말에 피곤해서 그러니까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네. 그런 패턴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렇죠. 난 이렇게 자니까 괜찮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평소에는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은 자야 할까요? 보통 이제 뭐 미국 수면학회나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걸 보면 성인은 8시간 정도. 8시간이나요? 네, 그래서 한 7시간에서 8시간 반 정도 그 사이를 오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수면 요구량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수면 요구량이라는 게 사람마다 되게 달라가지고
수면 요구량은 내가 밤에 이만큼 잤을 때 낮에 별로 안 피곤하고 충분한 각성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정도가 수면 요구량이에요. 내 수면 요구량이 한 8시간 정도인데 6시간만 자도 살 수는 있거든요. 낮에 눈 뜨고 지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내 수면 요구량 8시간인데 매일 뭐 6시간만 잔다. 그러면 이 2시간의 수면 박탈이 동안에 굉장히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각성도 떨어뜨리고 쉽게 짜증나게 하고 예, 그런 이제 식으로 대가로 돌아오죠.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은영 교수님은 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저 7시간에서 8시간. 오, 진짜요? 네. 제가 레지던트 때는 4시간, 5시간 잤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는. 학생 공부할 때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은영이는 잠이 진짜 적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 4시간, 5시간만 자도 살 수는 있습니다. 살아는 있어요. 눈 뜨고 대화하고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자동적으로. 네네네. 그렇지만 굉장히 항상 처져 있고 피곤하고 쉽게 짜증이 나고 멍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8시간 정도 푹 잤을 때 낮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에너제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 네.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잠자는 시간을. 근데 교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교수님이 되신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가요? 저는 이게 참 아까워서 그런 게 딜레마예요. 아니고 시험이 학생 그러니까. 대학 때는 시험이 많아서 뭐 그러니까. 레지던트 때는 당직도 있고 할 일이 많아서. 이게 참 딜레마죠. 네, 딜레마입니다. 근데 건강으로 따지면 7, 8시간은 꼭 자야 한다. 네,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우선순위를 좀 수면에 두고 뭐 꼭 난 무조건 뭐 7시간 이상 자야 돼. 이것도 이제 당위적 사고 때문에 당위적 사고 중에 하나이고 내가 막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잠을 못 자는 상황이 자꾸 벌어졌을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내가 밤에 좀 수면 시간을 더 확보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약간 잠을 잘 자는 것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조금씩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유튜브 보는 거 좀 줄이고 일찍 자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근데 네. 이제 사실 나는 왜 마음 놓고 쉬지 못할까 이 책을 김은영 교수님과 함께 읽고 있는데 마음 놓고 잠도 잘 자야 하는데 네. 이거 수면 시간만 길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왜 자기 직전까지 네. 요즘에 특히 유튜브 보다가 잠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빛이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그 짧은 컨텐츠나 이제 좀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뇌를 계속 흥분시키기 때문에. 아니 이제 뇌가 피로에 쩔어가지고 이제 막 쉬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꼬집는 거거든요. 자 이거 봐 재밌지 이러면서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보면서 그러니까 누워서 요즘에 그 있지 않습니까? 침대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보는 거 머리 팔던데요. 앞에다가 스마트폰이 이제 공중에 떠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쉬는 거야라는 표현은 그러면 잘못된 걸까요? 유튜브를 보면서 전 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쇼폼 미디어를 보는 게 요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일시적으로 좀 편안함, 즐거움, 쾌락감과 같은 보상을 줍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이 나고 좀 힘들고 지쳤을 때 보면 좋기는 한데 그 유튜브를 보는 것을 나의 주된 휴식 방법으로 여기는 거는 조금 큰 위험이 있죠. 난 시간 날 위험하다. 때마다 유튜브만 본다. 자기 전에는 항상 유튜브를 보면서 쉰다. 이거는 조금 위험이 있는 게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중독성이 있는 어떤 행위, 쇼핑이라든지 뭘 먹는다든지 이런 이제 컨텐츠를 보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 나의 조절력을 좀 떨어뜨려요. 그래서 나 30분만 봐야지 했는데 딱 30분만 보고 일어날 때 개운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좀 더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극적인 보상에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정말 휴식에서 중요한 게 일상에서 소소하게 좀 편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경험을 늘려야 되는데 일상에서 좀 느리고 소소하고 작은 즐거움에 무뎌져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져요. 다른 활동이. 근데 이걸 한번 좀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보통의 삶이 지루해서
네. 어떤 권태기가 와서 네. 새로운 게 필요해서 자극적인 걸 찾는 겁니까? 아니면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그냥 일상이 더 무료해 보이고 두 가지 더 다인 것 지치는 거예요? 같아요. 예, 일상이 좀 권태롭고 좀 지루하고 어떤 일에 대한 뭐 의욕이나 동기가 좀 떨어질 때 자극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기기만 켜면은 그렇죠. 되기 때문에 뭐 돈도 안 들고 접근성이 좋아서 쉽게 찾게 되는데 이러한 좀 자극적인 컨텐츠에 우리 뇌가 이렇게 학습이 되고 익숙해질수록 좀 느린 산책, 뭔가를 바라보고 천천히 음악을 듣고 이런 뭐 가족들과 소소한 대화를 하고 이런 작은 즐거움에 대한 이제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좀 재밌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할 때도 악순환이네요. 자꾸 뭘 보고. 어. 그렇죠. 가족끼리 외식하면서 네. 네 명이서 다 스마트폰 보고 각자 있고. 보고 각자 웃고 있고. 아, 그래서 이 조절력이 좀 상실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상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쉬고 즐기는 이런 능력이 조금 적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통증이나 뭐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생긴다는 거, 이런 점에 있어서 유튜브를 볼 수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나의 주된 휴식 방법이다 라고 이제 하면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휴식 방법을 동시에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디지털 디톡스라는 것도 있고 네. 도파민에서 좀 탈피해 보자라는 운동도 있고 합니다만 네. 이미 이런 자극적인 거 또 정말 빠른 전자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벗어나라라는 건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왜 그래서 스마트폰 어디에 넣고 잠가버리는 장치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는.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강제로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뇌과학, 생물학적으로 이 어떤 걸 보면 예. 뇌에서 즉각적인 보상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중단하는 거는 의지로 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환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네. 이 접근성을 좀 낮추고 이런 이제 기기에 노출되는 강도를 낮추고 견물생심을 좀 네. 뭐 그쵸, 술 가까이 있다 끊으려고 보면. 했다가도 술 보면 마시고 싶잖아요. 아. 그래서 뭐 현관에다가 퇴근하면서 이렇게 두고 저녁에는 가족들과의 대화에 집중한다든지 눈에 안 보이는데 두고 뭐 예를 들면 화면을 그레이, 그러니까 회색 톤으로 바꾸는 흑백 화면으로 바꾸는 아.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자극이 덜하니까 보상이 좀 덜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 뭐 한두 시간 동안 어디 딴 데 두고 산책을 가거나 어떤 다른 활동을 하는 방법. 일단은 내가 이렇게 손에 계속 들고 있는 이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중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리를 두는 네. 스마트폰과 거리두기. 네, 거리두기. 저 같은 현명한 경우도 거리두기. 책을 읽을 때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로 이렇게 막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의 집중이 분산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예 네. 그냥 저 멀리다가 두고. 놔두고 생각이 나면 옆에 메모를 해놓고 네. 나중에 전자기기로 정리를 해서 넣고 하니까 조금 더 나아지더라고요. 네. 정 힘들면 가족들한테 맡겨놓고 그렇죠. 2시간 후에 달라고 이야기해 보시고. 그것도 좋다라는 네. 약간의 강제성. 네. 또 책에서 쉬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아, 네. 쉬는 게 어떻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치, 존재 가치, 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일을 네. 잘하는 능력, 돈을 잘 버는 능력, 이런 네. 능력을 굉장히 주되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우리가 성인의 삶에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고 내가 실제 일을 잘하는 능력의 그 기본 토대가 되는 능력이 잘 쉬고 잘 노는 능력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도 있었고 이제 최근 현대로 오면 올수록 많은 심리학자들이 성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가장 중요한 성인의 삶의 요소가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세 번째가 이렇게 잘 놀고 잘 쉬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일에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긴장되는 경험을 하고 그럴 때 내가 그래서 좀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민해질 때 나를 스스로 진정시켜주고 나를 스스로 좀 돌볼 수 있는 능력.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지치고 무기력해서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을 때 나 스스로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잘 쉬고 잘 노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없으면 일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네.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어떤 일에서의 좌절이나 실패가 있을 때 스스로를 이렇게 북돋거나 회복이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이 잘 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잘 지내시다가 작은 실패나 사소한 뭐 실수, 관계에서 뭐 상대방이 관계가 내 마음 같지 않아지거나 할 때 굉장히 처지고 그때 이제 스스로를 이제 다독이거나 스스로 좀 활력을 되찾는 법을 몰라서 이제 점점 우울이나 불안으로 빠지고 이런 분들이 좀 그러네요. 계시죠. 네. 그래서 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돈이 잘 벌리면 피곤한 줄 모른다고. 그렇죠.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자고 주말도 없이 일해도 돈 잘 벌리면 이게 피로회복제야라고 네. 하는데 그러다가 뭐 매출이 좀 삐끗할 때 그 쌓였던 게 한꺼번에 다 몰아닥치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잘 쉬고 잘 노는 능력을 성인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개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좀 좋아할까? 나는 어떤 부분에서 즐거움을 느낄까?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좀 호기심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좀 탐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쉬는 것도 사실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경험이 부족해서 뭐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편안하게 쉬었던 경험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쉬어본 내려놓고 적이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온전히 즐거움에 몰입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온전히 불안과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편안하고 이완되고 아 이게 내가 정말 너무 지금 고요하고 참 평안하고 좋다 이런 거 느껴본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뭐 이제 기억이 형성되는 5, 6세 이후로 그런 경험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사회가 경쟁적이고 빠른 그렇죠. 환경에서 우리가 다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쉼과 노는 이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 자체가 부족해서 이제 내가 쉬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영화관에 가서도 핸드폰이 울려대고 맞습니다. 휴가를 가서도 톡으로 또 업무지 시간 내려오고 네. 피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 챙김하라고 네. 명상하라고 명상하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요. 명상도 스마트폰 틀어놓고 해요. 네, 앱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명상하고 있는데 다른 거 울리고. 이런 것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상을 통한 마음 챙김?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마음 챙김은 사실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현재 경험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이거 일 언제 끝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떨어진 거야? 막 일하기 싫다. 이런 이제 이런 상념보다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쉴 때는 오로지 쉬기만 하고 먹을 때 우리 딴 생각하면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른다 이런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먹을 때는 오로지 먹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고 놀 때는 노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 번에 한 가지 이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이렇게 휩싸이지 않고 온전히 현재에 이제 머무르는 걸 마음 챙김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래야 내가 5분, 10분을 쉬어도 온전히 그 쉼의 경험에 몰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중간에 5분이 났다 그러면 5분 동안 계속 이전에 하던 생각 이어서 쭉 하면서 뭐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뭐가 잘 회복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5분 동안 내가 완전히 이완하면서 쉬어야지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는 뭔가 상상을 하든지 몸이나 뭐 편안한 의자에 완전히 긴장을 풀고 누워 있어 보든지 어쨌든 내가 뭘 하든 그때 경험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이 스위치 오프도 쉬워지고 좀 편안하게 짧은 시간에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그 명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 각 잡고 이렇게 앉아서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요. 5분,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뭐 앱이라든지 이런 가이드, 그 오디오 파일 같은 게
유튜브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들으면서 가이드에 따라서 한번 해보실 거를 권유하고 중요한 거는 러닝 요새 유행이잖아요. 네네네. 러닝처럼 마음 챙김 명상을 짧게라도 연습을 하면 할수록 현재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점점 좋아져요. 달리기가 트레이닝이 돼요. 마음 챙김에 도움이 되나요? 되죠. 오, 그래요? 네, 달리면서 온전히 나의 몸과 마음, 관절과 근육과 발이 지면에 닿는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눈앞에 보이는 거, 스쳐 지나가는 바람, 나무, 새소리 이런 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바로 그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어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몸과 마음에 느껴지는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걷기 명상도 있어요.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맨발 걷기. 네, 산책하면서 해야 될 일이나 못한 일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촉감 이런 거에 좀 주의를 기울이거나 이렇게 하면 뇌가 훨씬 리프레시가 되고 짧은 이런 산책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이러한 온전한 휴식, 산책도 충분히 회복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마이크로 브레이크라고 해서 마이크로 브레이크. 짧은 브레이크, 짧은 휴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도움이 되는. 네, 시간 없는 분들이 나는 정말 쉴 시간 없어. 1시간 못 내 하루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네. 짧게라도 쉬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 브레이크. 네. 김은영 교수님 덕분에 약간 상상 속으로 네. 맨발 걷기 한번 해봤고요. 네. 잠깐 10초 동안 이제 러닝하면서 공기를 느껴봤습니다. 아, 마음속으로. 상상 속으로. 왜 그 말아톤이라는 그 영화 조승우 씨 나온 거 네. 보면 거기에서 초원이가 달릴 때 공기를 느끼고 네. 옆에 풀 이렇게 손끝으로 만지고 하잖아요. 네. 네. 그걸 다 늘리고 또 느끼면서 힐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또 우리에게도 온전히 필요하다. 이제 그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네. 오로지 네. 한 번에 한 가지. 한 번에 한 이 가지. 표현을 어디다 새겨놔야겠네요. 네. 써놔야 됩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또 요즘 어린아이들도 학원 갔다가 학원 가고 네. 학원 갔다 와서 학원 가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네.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옛날에는 그냥 놀이터에 흙 만지면서 막 놀았는데 네. 그런 놀이 문화도 별로 없어지는 것 같고 아이들도 쉴 때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러니까 온전한 쉼과 정말 완전히 이완하고 완전히 편안해지고 그 즐거움에 좀 몰입하고 이런 경험이 정말 부재한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분들이 또 성인이 되어서도 시간이 났을 때 정말 이완이 필요하고 차분해지는 게 필요할 때 어떻게 스스로를 차분하게 진정시켜야 될지 이완을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게 되거든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네. 정말 그냥 노는 시간, 놀이가 이제 사회성 발달, 창조적인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온전히 놀이의 경험을 정말 늘려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연과의 접촉, 뭐 산책이든 뭐든 이런 걸 굉장히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성인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실제 산책을 하고 나서 뭐 뇌 기능 변화에 대한 뭐 뇌과학 연구 같은 걸 보면 산책이나 자연에 갔을 때 자연과 접촉할 때 나무를 보거나 산을 보거나 꽃을 보거나 할 때 막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주의를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자극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별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주의력이라고 해요. 이것을 많이 경험하면 자연에서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뇌의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공부하는 능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다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현대에서 도시에서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은 자연에 눈을 이제 돌릴 기회가 별로 없고 일하는데 막 이렇게 에너지를 써가면서 집중을 하지 편안하게 별로 의도가 없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자극을 접하는 경우가 환경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놀이의 경험과 그 다음에 자연을 최대한 접하는 경험을 늘려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뇌 발달에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자극이네요. 그렇죠. 의도하지 않은 주의력. 네. 자연스럽게 내 주의력과 집중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냥 자연. 그렇게 활동을 했을 통해서. 때 뇌가 굉장히 회복된다라고 연구에 따르면.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자녀 머리 좋아지는 방법. 네. 이렇게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자연으로 자녀 가실 머리 것 같고. 좋아하시는. 근데 그렇게 해서 자연 환경으로 뭔가를 좀 떠났어도 네. 거기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 담고 SNS에 올릴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
요새는 다 이렇게. 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로. 근데 그럴 때는 스마트폰은 꺼두셔도 좋다. 네. 심쿵한 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저희가 나는 왜 마음 놓고 쉬지 못할까 이 책을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은영 교수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구절을 좀 직접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선택한 구절은 휴식에는 따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오랫동안 건강하고 의욕적으로 하려면 적당히 긴장하고 필요한 일을 한 후에 충분히 몸과 마음을 이완하며 쉬어가는 일과 휴식의 리듬이 필요할 뿐이다. 네.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일을 최대한 오래 긴장하면서 하고 나서 충분한 어떤 성과나 뭔가 잘했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게 아니고 일과 휴식의 리듬을 이렇게 파도처럼 잘 타야 더 건강하고 오랫동안 원하시는 일을 잘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길게 가야 하니까요. 네. 오래 행복해야 하니까요. 네. 오늘 덕분에 또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네.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왜 마음 놓고 쉬지 못할까? 이 책을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은영 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